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합니다. 뜨겁죠? 네. 제가 이제 자본론을 교육하게 된 거는 이제 주요하게는 제가 민주노동당 아시죠? 중앙연수원장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에 있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쭉 들었던 질문, 뭐를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쭉 그 건설 현장에도 있었고, 현장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그런 책이 필요하겠다. 자본론을 보려면 거의 한 1년 걸려요. 제가 다 하고 있는 거. 두세 번을 봐야 또 이해가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걸 풀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론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 강의에서는 지금 써있지만 상품 이유. 그걸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의, 우리가 이제 공황 얘기 많이 들었죠. 공황, 또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안. 한국 경제와 그 대안은 지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왜 지금 IS는 프랑스를 테러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가 가다가 터키한테 어저께 맞아가지고 추락을 해버리고, 그런 일을 왜 생깁니까? 그건 순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와 동떨어져서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그러잖아요. 난 열심히 되게 일했는데, 저희 현장에 있을 때도 뭐 일당 올랐는데, 시위관으로 올랐는데 또 사는 거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 왜 그럴까요?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노동조합하고 투쟁을 해서 조금 나아지지만 또 언제 또 때가 안 좋을 때는 또 후퇴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 물론 경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마치 이제 점쟁이가 점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해결할 수 없듯이. 그죠? 하지만 그런 경제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지만, 특히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이른바 얘기하는 노사협조주의 내지는 타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용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어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타협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뭐 개량이 됐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세우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고되더라도 기왕 또 저랑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제가 또 찔긴 선생님입니다. 꼭 집에 가서 전화해서 어저께 한번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으니까 졸지들 마시고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칼 막스가 이제 자본론을 어떤 책인가.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 운동 법칙. 경제적 운동 법칙이 뭘까? 이게 어려워요, 말이. 저렇게 써있지만, 운동한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사회가, 막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류 역사가 쭉 지금까지 오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죠? 변화가 되는데, 그게 왜 변화될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나갈까? 물론 내가 80 살고 100살 살아도 이 세상은 별로 안 변할 거다. 그럼 우리 자식 때는 또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기초는 저 사회 경제적 운동 법칙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각 사회마다 그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크게 5가지 분류를 했죠. 처음에 밑에서부터 보죠. 원시 공산당. 여기 보세요. 원시 공산당. 이 사회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진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맘모스 하나 잡기 위해서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냥해서 공동 분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생산수단이나 기술 발전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뭉쳐 살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노예제 사회입니다.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노예주와 노예가 있는. 그래서 노예가 뭐 가사노동도 하고 노동도 하고 논밭일도 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보통 보면 목욕탕 귀족들이 목욕탕에 모여서 잡담하고 소일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죠. 그래서 이 노예들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산에 몰려가지고 전술을 잘못 써가지고 빨리 바다로 갔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몰려가지고 산에서 몰살당했죠. 노예들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가 봉건제, 봉건 영주라고 합니다. 유럽의 봉건제하고 우리나라도 봉건사회, 이씨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이씨조선, 고려시대. 다 봉건제 시대인데 틀려요, 양상.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봉건 영주와 농농,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양반, 그죠?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지배계급이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 그죠? 그래서 소작제 같은 걸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리고 이 사회가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회. 칼막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나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없어, 학계에서. 세계의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거죠. 맞다. 그것이 왜? 저기 나왔던 사회 경제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사회 양식이라고 해요. 각각의 사회 양식을 성립한다. 어떻게? 특정한 생산력. 그죠? 특정한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형성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일정한 생산력 단계에서 여기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노예제는 생산력 단계에서 노예주와 노예가 형성이 돼요. 여기는 영주와 농노, 농민. 자본주의는 뭡니까? 생산 관계에서 지배적인 계급이 자본가입니다. 자본가하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생산력이 담보될 때만. 그래서 원시공산제에서 바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상상적으로. 근데 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특징 짓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징 짓는 기계제 대공업을 원시공산제에서 바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생산수단을 발전시키고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노동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서서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해요. 한 번씩 꼬인다 이거죠. 정체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후퇴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양식 이행의 특징과 동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본가들이 형성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주영, 그죠?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고요. 정주영, 김영삼과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병철, 그런 사람은 자본가다. 어떻게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일까요? 이른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 협력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토지를 많이. 그 사람들이 이른바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미군에 들어와서 이른바 적산부라, 일본의 재산을 불안한 거예요. 미군정에 협조적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일제에 협조적이었던 사람한테 척산부를 통해서 자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자본가로 처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유럽과 같이 처음부터 자본가가 형성됩니다.
봉건제 시대에는 이 영주들이 있지만 절대 왕정을, 루이 뭐 1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절대 왕정을 추구하면서 궁전도 멋있게 짓고 전쟁을 하려니까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받아요. 이 채권을 사모은 사람들, 채권이 돈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자본, 이른바 매뉴팩처라고 하는, 간의 공업이죠. 간의 공업. 크진 않지만 집에서 하는 뭔가 칼을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이 불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많으니까. 팔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인 계급이 있어요. 상인. 그래서 향유 같은 거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도나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장사가 되니까 대규모적으로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한자동맹 이런 데.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대토지 소유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건제의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왜? 특히 상인 같은 경우는 어떤 땅을 지나갈 때 영주가 세금을 받아. 시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요. 근데 너무 부당한 거야. 높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상인 계급 자체에서 호위하는 군대를 조직해요. 심지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들은 대토지 소유를 갖고 이거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왜 영주인택 귀속해야 되나?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채권은 어떤 거예요? 빨리 이 절대 왕정이 안정이 되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 채권이 값이 오르거나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터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봉건제가 물러나고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정치 권력들이 서서히 형성이 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이러한 사람들 또 많은 농민들에 의한 생산력이 점차적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외국에 양모를 양모로 해서 옷을 만들고 그거를 수출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안 짓고 양을 기르는 거지.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다 내쫓아요. 그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어떻게 돼? 노동자가 됩니다. 그죠?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노동계급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의 도입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산업생산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그러죠. 본원적 축적. 이 개념을 많이 쓰는 개념, 본원적 축적. 본원적 축적. 애초에 근본이 되는 축적을 한 과정. 그래서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한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맨 끝에. 자본론에서는 역사 발전에, 그러면 이 역사 발전은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산력이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 관계가 변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산력에 기초한 생산 관계의 변화 발전.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냐. 사회가 변화되려면 이 원리대로 하면 생산력만 무지 높이면 생산력가 변화되고 사회는 진보적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본가 계급은 생산력이 벌써 자본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만, 그죠? 수준을 넘어서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이 변화를 추진하는 역사의 동력을 형성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다? 노동자다. 그래서 칼 막스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들었던 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이었어. 결국은 이 생산력, 생산관계의 원리적으로는 이것이 맞지만 그것을 결국 수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힘은 뭐예요?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본가들이 어때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 저도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야, 무슨 살벌한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 자본론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 자본론에 대항한 어떤 책을 낸 게 아니라 이 자본론이 뭐가 문제다. 뭐 계급선동을 저거 한다. 부모도 몰라본다. 그러면 부인들도 뭐 공산주의 해가지고 같이 쓰자는 얘기냐. 심지어 이런 식의 얘기도. 그런 주장들도 횡행했어. 하지만 이러한 출발은 어쨌든 이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그죠? 또 어떻게 이 역사가 이어져 왔는가를 해명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책을 볼 때. 정치 경제학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재화 서비스 또는 지위를 왜 손에 넣게, 어떻게 손에 넣게 되냐. 그걸 따지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자본가 계급이 되느냐, 노동자가 되느냐, 또는 농민이 되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경제학은 죽어있는 대상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과학. 보통 자본론적인 상품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 활동에 대한 과학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류 경제학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잠깐 들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얘기를 많이 해요. 수요 공급의 법칙. 그죠? 그리고 한계 효용의 법칙. 사과를 처음 한 개를 먹을 때는 되게 효용성이 좋았으나 5개 가져가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한계의 효용. 그래서 이거 뭐 한계의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리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죠? 노동자의 임금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그죠? 수요 공급, 노동력, 그것도 영향을 주죠. 자, 수요 공급. 이게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가격 결정. 이게 제가 어렵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깊이. 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경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가들도, 그죠? 자본가들도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런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분야만 또 따로 둬서 공급을 얼만큼 해요. 얼만큼 생산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죠. 가격을 결정이죠, 지금. 근데 오로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이 될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핸드폰의 가격은 이게 100만 원일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약에 사람이 안 사면 떨어지나? 1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나? 그건 고민이지.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막스는. 근데 이거를 그 전에 이른바 고전 경제학자로 아담 스미스라든가 리카르도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를 움직이는 법칙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막스가 보기에는 그거는 현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 공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비객관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과학적인 사이비 이론,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객관적인 사이비 이론하고 맞서서 이 현상의 문제를 옳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객관적인,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 이 비과학적인 거를 사람들이 허위의식을 갖고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쫓아가게 됩니다. 그죠? 마치 그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은 무조건 1등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노력을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학교에서 다 그러죠. 여러분들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허위의식이에요. 그런 것을 걷어내야 된다. 그것이 정치경제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얘기했고 그 활동,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경제의 문제를 진실로 보고 대하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고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물신성 또는 계급 형성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서 가장 발전한 그 당시에 1867년에 자본론을 만들었죠. 그때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모델이 영국사였습니다. 영국사회를 모델로 해서 한 거다. 근데 저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쭉 나중에 듣고 나시면 마무리하실 때 그래서 칼막스가 얘기하고자 한 거는 이거구나.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번 요거는 한번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본 얘기를 해보죠. 자본이란 뭐냐? 자본. 저기 써있죠. 자본 그러면 보통 돈 그러잖아요, 돈. 그거 맞죠. 근데 그냥 돈이 아니죠. 그죠? 제가 많이 드는 예 돈이 있어요. 그죠?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돈이야. 그죠? 이 돈이 자본인가요? 자본일까? 2,000. 제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돈을 줬어. 근데 친구야, 나. 이분이. 그래서, 1,000원, 막 1,000원만 달라고. 친한 친구들은 어때요? 1,000원 꿔달라 안 그러지? 1,000원만 줘. 그러지. 그래서 줬어. 근데 이거는 화폐지, 그냥 화폐죠. 돈을 준 거야. 근데 내가 좀 깍쟁이야. 보기에도 좀 깍쟁이가 생겼잖아요. 주는데,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 돈 거래는 깨끗해서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너 내일 1,500원으로 갚아. 500원에 가치 증식. 그죠? 가치 증식. 500원에 이윤을 붙여서 이 돈을 쓴다. 그래서 그게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가 될 때 이 1,000원이 자본이 되는. 같은 화폐지만. 그죠? 그 차이를 알겠죠? 그리고 하지만 내가 친구한테 500원 뭐 더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고 제가 자본가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업자. 그 조직이 은행. 그죠? 대부업자. 이런 데가 자본가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른바 산업사회에서, 아까 영국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국 사회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생산을 하려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 이 화폐로 생산수단을 사는 거죠. 생산수단은 기계. 그죠? 우리가 노동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재료, 노동대상. 이 수단을 가지고 대상이 뭔가를 가하는 것. 그죠?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지가 있어요, 토지. 보통. 공장도 다 토지 위에 성립이 되고, 농업도 토지 위에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 토지는 노동수단 겸 노동대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칼막스는 이 자본주의 구성하는 데서 세 가지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대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까지를 3대 계급으로 해서 분류를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란 이 자본을 자기 가치 증식을 하는 자본을 가지고 실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럼 자본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100억을 반드시 자기 이거의 가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 그죠?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산업 생산에 쓰면 산업자본. 상업. 그죠? 여기 마트라든가 큰 마트. 이런 데 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상업자본가. 그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은행이나 대부업체라는 사람들이 뭐야? 금융자본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눠집니다.